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1%, 2% 이제 심지어 이제 0%대로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게 낯선 환경은 맞거든요. 장기적으로 물가를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자산은 이제 보통 파이낸스에서는 이제 주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부동산도 물론 그거는 괜찮은데 수익률이 주식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에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식 자산을 조금 넣어서 그런 물가의 실질 가치가 이제 손상당하는 것을 조금 커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너무 단기적으로 승부를, 내가 단기적으로 손해를 안 봐야 되겠다, 단기적으로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한 40 중반 이후에 보통 승부가 납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하게 참고 계십시오. 그냥 옆에서 뭐라 그러더라도. 그래서 그게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무섭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못 따라와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배수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격 ETF 전문 채널 ETF 아는 형, 전 진행의 염승환이라고 합니다. 자,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죠. 아는 형의 아는 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경제 상황 좀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구조적인 이제 저성장에 좀 들어갔다, 이런 좀 분석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또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환경 자체가 사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으로 좀 이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환경이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60대 전후에 주로 걸쳐 있고,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국면인데요. 참 베이비 부모들의 이제 삶을 보면 좀 재밌긴 합니다. 되게 이제 고성장 시대에 이제 취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때는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퇴직할 때쯤 돼서 이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원래 60년대생들이 태어날 때는 뭐 1인당 소득이 $100 뭐 남짓했으니까요. 헝그리 세대에 태어나서 이제 앵그리 세대에 퇴직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만큼 퇴직 연령이 빨라졌다는 것이고, 저성장이니까 아무래도 그 퇴직 연령이 뭐 더 이상 늦춰지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조기 퇴직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직면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이제 좋은 일자리를 갖기는 쉽지 않다는 것,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자녀들 문제죠. 자녀들이 빨리 취업을 좋은 직장에서 뭐 결혼을 하고 하면 괜찮은데, 이제 부모하고 계속 머무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이제 취업이 안 되면 그 부담이 지금은 이제 부모에게까지 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저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아마 베이비 부모들 그 윗세대들 쭉 보면은 주로 예금하고 이제 부동산을 하는데요. 저성장에 원래 직격탄을 받는 게 이 두 가지 자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수가 안 좋은 쪽으로의 저성장이 되게 되니까, 예금금리 낮아지니까 이제 앞으로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나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개인들은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내수가 안 좋으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도 이제 이게 도대체가 가격이 어떻게 될까. 최근에도 이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15억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게 현금은 없다. 주택 원리금 내고 나니까 한 빠듯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 가격조차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한 것. 그게 저성장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 경제적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기 퇴직하고 재취업이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택을 또 갖고 있어도 이게 결국 주택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지금 이제 돌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이고, 또 자녀분들이 뭐 취업을 잘했다면 또 상관없겠지만, 만약 취업을 못했다면 또 자녀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밖에 없고, 저성장을 하면서 이제 자산시장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금리잖아요, 사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현금이 있다고 해도 뭐 예금에 넣기도 참 어려운, 네,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예전에 고성장에서 이렇게 저성장으로 바뀌면서 이런 환경 변화들이 지금 이제 그 은퇴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좀 좋게 지금 작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1%, 2% 이제 심지어 이제 0%대로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게 낯선 환경은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저 비유를 들면 이런 건데요. 모멘텀 제로 사회라는 말을 제가 좀 썼었는데, 모멘텀이라는 것이 이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게 되면은 질량과 속도가 어떤 힘을 갖게 되는데, 그걸 이제 모멘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멘텀이 이제 정지를 하게 되면 이 모멘텀이 다 충격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그 충격량 때문에 부서지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성장의 속도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다가 이게 이제 성장이 제로가 되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일어날 일들이 저는 앞으로 그게 이제 구체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소득이 오르지 않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수도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주택 시장도 초양극화가 되면서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큰 것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자본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 과잉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자본 과잉 사회에서 이 자본들을 어떻게 과연 처분해 나갈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학교라는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교량, 뭐 이런 것 등,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 중우장대형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쌓아놨는데, 이 자본들이 이제 자꾸 전환해 간단 말입니다. 이제 이 자본들은 점차 필요가 없고, 이제 AI라든지 첨단 산업 쪽으로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 이런 사회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자본이 과잉이 되고 새로운 자본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에서 좀 그런 전환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싶고요. 아마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인데, 제가 90년 전후에서 직장에 들어왔을 때 일본 사람들의 신입 직원의 연봉이 우리나라의 최소 3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더 많아졌죠. 예, 일본은 30년 동안에 신입 직원의 연봉이 안 올랐습니다. 일본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0% 성장을 30년 동안 했으니까요. 하여튼 그 장기 저성장의 끝판왕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보려면 이제 일본 사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 사회보다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는 게, 일본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GDP 한 2.5배 정도 정부 부채를 증가시키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완충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GDP 한 1배 정도만 가더라도 시장이 꽤 이제 조금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그러면 정부 부채를 이제 일본처럼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불리한 위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구 면에서도 저는 이제 2040년 전후를 상당한 변곡점으로 보는데요. 그 시기 전후에서도 조금 우리나라의 이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닌데요. 현재의 정부로서는 하여튼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기의 소득이 이제 오르지 않는다는 것. 지금까지 아마 소득이 꾸준히 잘 올랐을 텐데요. 이게 꽤 정체된다는 것과 이제 좋은 일자리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 베이비부모 세대일 경우에는 취업할 때 뭐 여러분들은 전설처럼 들리시겠지만은 좋은 대기업에서 보통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제 오라고 그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고성장일 때입니다. 그러면은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 가장 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이제 우려 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결국 소득, 이 소득을 어떻게 늘릴 거냐. 근데 이게 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일자리 구하기도 예전처럼 좀 쉽지 않아질 수밖에 없고, 일본의 또 사례를 이제 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연봉 안 오른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이제 정부의 재정 여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잘 극복을 어느 정도 해왔는데, 한국은 또 만약에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재정 여력을 좀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려운 또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한국은 그 어려움에 또 봉착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변곡점은 한 2040년 정도로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5년밖에 사실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성장에 뭐 어떻게 또 우리한테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좀 고민은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성장 시대가 왔을 때 과연 내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환경도 변수인데 사실 이게 저성장이면 금리가 사실 오르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은퇴자들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사실 주식보다는 이제 예금에 굉장히 좀 치우쳐 있는데, 이 은퇴자들이 예금 위주로 지금 자산 운용을 할 경우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좀 어떤 위험이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금리는 인하는 뭐 당연히 할 거고, 하는 총재께서도 뭐 작년 올해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었죠. 뭐 하는 총재가 처음 취임하고 나서 계속 처음 딱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을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인가요? 그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국은행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항상적으로 낮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죠.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보다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높았기 때문에요. 통화 정책 하는데 크게 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항상 환율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통화 정책을 통해서 환율 부분의 불안정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제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항상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달러를 갖는 것이 금리가 높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환율이 불안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 총재께서 앞으로 우리나라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고민이었는데요. 그때 이미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질 거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는데 실물 경제를 본다면은 그런데 부동산 때문에 이제 하기 어렵다 한 것이고요. 여전히 아직 그 부분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 내년가면 당연히 이제 인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1%대 저는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이 원칙은 옳습니다. 나의 이제 퇴직 자금은 안전해야 된다. 원본이 보존돼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이제 생각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 명목 원금이 보존돼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명목 원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명목 원금이 보존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 원금이 보존되게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충 계산해 보시면요,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 예금 금리가 최소 한 2%포인트 이자 소득세를 뗀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정도 높아야 이제 실질 가치를 조금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실질 가치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일 문제는 뭐 2년, 3년은 명목 가치만 보존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10년 이상을 넘어서 자산 관리를 한다면은 그 목표가 반드시 이제 실질 원금을 보존해야 되는데 예금으로는 이제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제 조금씩 옮겨가야 되는 것이고요. 옮겨가는 것이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쪽일 텐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한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50 플러스일 때 자산 관리가 가장 중요해진다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산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한 10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금 금리가 5%만 되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제 1%대로 접어들면은, 이제 예를 들어 1억 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데 매년 1%씩 이자를 받고 10년 지나서 1억 원 원금이 있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이게 한 20년만 지나더라도 물가 상승률 3%, 예금금리 3%, 1억 원을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이자를 매년 3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3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예금금리 1% 시대에 중요한 것은 나의 목표는 실질 원금을 보존하게끔 내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할까 하는 것, 그쪽으로 목표가 명확하게 옮겨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물가를 가장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물가 연동 채권, 그것은 정말 물가를 1대1로 실질 가치를 보존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확실하게 불확실성을 없애겠다 하면은 물가 연동 채권이 이제 베스트입니다. 전혀 단기, 장기 구분치 않고 6개월 단위로 확실하게 해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커버해 주는데
금은 이 가격 변동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른다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자칫하면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이제 적정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뭐 퍼도 있고 뭐 그런데 금이라는 것은 적정 가격을 계산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자칫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에 들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70년대가 지금하고 비슷했었는데요. 이제 그 달러 금 패거를 없애버렸고 1, 2차 오일 쇼크가 와서 이제 10년 동안에 그때 금 가격이 한 15배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년 동안에 금 가격이 70%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은 가끔씩 이렇게 운 없으면 이 터무니없는 구간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물가를 가장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자산은 이제 주식이라고 그럽니다. 단기적으로는 5년 이내는 물가와 주식 가격은 지멋대로 갑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주식이 가장 잘 커버를 해주고요. 물가는 아시다시피 이제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중평균 가격이 이제 물가인데 결국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토톨로지입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이 파는 이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부 눈치도 보고 서로 경쟁도 하기 때문에 바로 못 올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가를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자산은 이제 보통 파이낸스에서는 이제 주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부동산도 물론 그거는 괜찮은데 수익률이 주식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에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식 자산을 조금 넣어서 그런 물가의 실질 가치가 이제 손상당하는 것을 조금 커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주식을 안 할 수는 없다. 결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 상승이란 좀 이제 위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저금리 시대에 이게 주식을 너무 위험하다라는 이제 잣대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주식 투자를 지금 안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그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부모님께서는 그 연금 전도사로 이제 불리며 많은 분들한테 이제 투자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고 좀 계신데요. 그 ETF 아는형을 보시는 그 2030 세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벌써부터 이게 그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도 사실 상당히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아직 이제 어떻게 자산을 쌓아야 되는지를 뭐 당연히 지금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연금저축 요즘에 IRP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활용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애자산 관리라고 보통 뭐 20대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도 가능하겠지만요. 여하튼 죽을 때까지 이제 자산 관리를 쭉 하는데 여기서 크게 두 국면으로 나눕니다. 첫째가 축적하는 국면, 그 다음에 인출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축적하는 때와 인출하는 때. 그러면 이제 2030은 축적하는 때이고 축적하는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축적할 때와 인출할 때 퍼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퍼즐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할까 해서 이제 퍼즐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축적할 때 퍼즐이 이제 스탁 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이라고 그럽니다. 주식시장 참여율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20대나 30대 같은 경우 사람은 일종의 채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의 월급은 채권의 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0대, 30대는 채권 자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적할 때는 주식 자산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 갔더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식 과소 비율 퍼즐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그걸 해소하려고 디폴트 옵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저것 도입했는데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IRP나 DC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식의 비중이 거의 한 13%? 예. 뭐, 추정하는 데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대충 15% 이내입니다. 너무너무 과소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을까? 생각보다 진짜 안 갖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의 국면에 따라서도 너무 다르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많이 갔다가,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으면은 또 좋게. 예. 처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때 시장이 안 좋으면은 적게 갖고 계속 적게 가죠. 조금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여하튼 젊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퇴직금은 안전해야 돼.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채권이나 안전자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목 원금이 지켜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실질 원금이 지켜지는 것이 안전하다는 그 원칙을 가지시고요. 저는 그래서 2030 분들 뭐 다른 거 큰 부분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월급이나 여기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저축 금액을 넣으실 때는 그냥 하나의 원칙입니다. 뭐 20대, 30대 초반, 뭐 30대 전체를 통틀어서더라도, 주식의 비중을 충분히 갖게 이렇게 저축을 해 나가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연금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 안에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예요. 연금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금을 하는 사람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거기 주식을 넣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미국의 주식을 넣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비클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아주 큰데요. 제가 2030이라고 그런다면은, 제가 그 스탁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퍼즐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하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주식의 비중이 아주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에서, 나의 실질 원금을 보존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주식을 젊은 분들은 충분히 보유하셔도, 왜냐하면 어차피 적립이기 때문에 계속 사야 됩니다. 그래서 또 리스크가 훨씬 덜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30 세대분들한테 이제 말씀해 주신 건 결국 이제 지금 너무 주식 비중이 좀 낮다.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데 계좌 같은 데 보면 주식 비중이 좀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고, 사실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게 어차피 적립식으로 계속 모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도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요즘 근데 이제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그 TDF라는 그 상품들을 좀 많이 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2030 세대처럼 이제 젊은 투자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어느 시리즈 TDF를 고르면 좀 더 유리할지, 아니면 또 TDF 고를 때 꼭 확인해야 될 뭐 그런 점들이 있으면. TDF가 아마 주식 비중이 제일 높은 게 80%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뭐 그런 거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쭉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80%라고 해서 너무 놀라시지 말고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가는 돈은 적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시지 말고 수익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손실 보더라도 손실 금액은 적을 겁니다. 근데 계속 이제 적립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가면 아마 수익이 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연금 자산에서 혹은 자산 관리에서 승부수는 뭐 30대 보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40대 중반 이후에 승부수를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통통배라고 그러죠. 뭐 경운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이제 휠을 계속 돌리면서 이제 압축을 시키면은 어느 순간은 이제 발동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30대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15년은 그 자산 휠을 돌리기 위한 축적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뭐 수익률이 좋고 떼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저축을 했던 것들이 이제 한 40 중반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한번 복리 효과의 발동에 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무섭게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효과에 덜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국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자산들이 꾸준하게 플러스 되면서 복리 효과로 축적되면서 이제 40 중반 이후 한번 전체 자산 시장이 좋은 국면을 맞이할 때 그때 이제 자산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 관리의 타겟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옆에서 이제 코인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금방 수익을 내니까 아마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거 금방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조금 하셔도 그거야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전적으로 저걸 가지고 내가 단기에 승부를 내겠다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 어차피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해야 되니까 거기 뭘 담느냐 문제이니까요. 그걸 너무 단기적으로 승부를, 내가 단기적으로 손해를 안 봐야 되겠다, 단기적으로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한 40 중반 이후에 보통 승부가 납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하게 참고 계십시오. 그냥 옆에서 뭐라 그러더라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무섭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못 따라와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배수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못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DF 중에 요즘은 이제 글로벌 자산이 많이 편입돼서 그럴 리스크는 없는데, 이전에는 이제 국내 주식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좀 높아서 그랬는데요. 혹시 TDF 중에서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국민연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주식이 대략 50%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70%를 해외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국민연금을 카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DF에 들어있는 주식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주식 뭐 대부분 미국 주식 중심이겠죠. 그 주식의 비중이 50에서 70 정도는 좋게 되는 그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장기 저성장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도 일찌감치 사실은 성장률이 2, 3%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0, 1%로 기어버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오히려 성장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 저성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젊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산 관리의 원칙상 여러분들의 생업은 우리나라를 떠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운명에 디펜던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산은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분산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현재는 이제 장기 저성장으로 갈 확률이 꽤 있는 편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자산은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조금 독립적인 곳에 갖다 놓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TDF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산을 전반적으로 운영한다 하시더라도 해외 자산의 비중을 많이 높여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가장 퀄리티가 좋은 자산이요. 저는 이전에 이제 은행에 있다가 이 자본시장으로 옮겨오게 됐는데 자본시장으로 옮겨오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서 20몇 년 동안 배운 것이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퀄리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허접한 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예금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낫고요. 자본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퀄리티를 택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그 TDF 고를 때 되도록 좀 주식 비중이 높은 거 그걸 좀 말씀해 주셨고 손실에 대해서 겁먹지 말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40대 중반에 승부를 보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결국에 20, 30대 이렇게 모아가면서 복리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40대 중반이 되면 이 자산 가치가 레벨업 할 시기가 올 것 같다. 그걸 좀 승부를 봐야지 너무 초반부터 이게 승부 보는 건 좀 무리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퀄리티를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퀄리티 있는 자산, 미국에 그런 자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결국 글로벌 비중이 좀 그 비중 자체가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TDF를 좀 선택을 해봐라.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들을 몇 가지 해주셨으니까 좀 젊은 투자자분들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고모님께서는 그 은퇴 생활비를 그 서울 기준으로 월 33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보신다고 이제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만약에 생활비를 이제 만들려면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우리가 은퇴를 해야 될까요?